이강민의 잡지사 8월 호 6번째 페이지. 필리버스터를 시키면 가장 잘할 것 같은 과학자 1위로 선정된 분입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작가님, 며칠 전에 그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한 국회의원이 15시간 50분을 연속으로 이제 연설을 하신 기록이 나왔는데, 곽재식 작가는 혹시 저희가 이제 판을 깔아드리면 15시간 50분 방송 가능하신가요? 해볼 수 있겠죠. 뭐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 좀 있어요. 중간에 이제 조금씩 뭐 5분씩 쉬는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게 방송을 뭐 길게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하기 전에 약간 이제 반성과 함께 좀 이제 어떤 덧붙이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이제 지난번에 브로민 편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약간의 좀 오해 소지가 있는 말실수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인터넷 동영상에 잔손 1, 2, 잔손 1, 2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떤 잔손 1, 2 약간 좀 뭔가 권투를 하신다면 잽 같은 걸 굉장히 잘 날리실 것 같은 그런 닉네임이신데요. 잔잔하게. 네, 이분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브로민 이야기를 하면서 전자를 잘 내뿜는 물질이라는 말을 썼는데 좀 틀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오해 소지가 있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제가 이제 무심코 그 이야기를 한 거는 브로민이 있으면 그 근처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거기에 많이 가 있다라는 뜻으로 그런 말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브로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시켜보면 자기가 그런 식으로 전자를 많이 갖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전자를 떼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전자를 뜯어온다는 느낌이고, 전자를 내뿜는다라고 하면 마치 전자를 자기가 한테서 뜯어내가지고 주변에 막 던지는, 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뭐 잘 끌어당긴다, 전자를 많이 가진다, 이런 뜻의 표현이 맞는 것이지, 전자를 내뿜는다라고 하면 좀 오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 싼손 1, 2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달려보죠. 수요일의 힐링 코너 원소 포너타임인 주기율표. 오늘은 37번째 원소를 만날 차례인데요. 작가님, 오늘의 원소 어떤 원소인가요? 네, 오늘의 원소 루비듐이라는 원소입니다. 루비듐. 저희 이제 에디터들이 이제 이 코너 하기 전에 뭐 회의 같은 거라면 아무리 생소해도 보통 자기가 평생 주워들은 거 뭐 한두 개 정도 이제 던지고 하는데, 루비듐은 진짜 한 명이 이제 그 보석 루비의 성분인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네요. 찾아보니까 또 아니던데. 왜냐하면 루비듐하고 루비의 성분하고는 일단 전혀 조금도 그러니까 약간의 관련도 없거든요. 전혀 관련도 없는데 그래도 그 단어에서는 관련이 있습니다. 루비라는 금속이 루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 루비라는 말에 붉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루비 보면 이제 붉은색 루비가 많죠. 그래서 이제 붉은 보석이라고 이제 루비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루비듐 같은 경우에 이 원소를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했냐면, 독일의 뭐 분젠, 키리오프 이런 사람들이 원소를 발견하고 원소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분광 분석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색깔을 이제 정밀하게 따져보는 그런 분석 방법을 이제 분광 분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불에 태워보면서 뭐 햇빛을 쪼여보면서 햇빛이 아닌 다른 빛을 뭐 쪼여보면서 뭐 빛 뒤에서도 살펴보고 빛 앞에서 살펴보고 뭐 별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색깔을 갖는지를 정밀하게 살펴보고,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그 나온 색깔을 그냥 맨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프리즘 같은 것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어떤 색의 빛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는지 이런 거를 따지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색깔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다. 특히 불태워가면서 그 불꽃의 색깔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정말 많이 알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19세기 독일 과학자들이 많이 알아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상한 붉은색을 띠는 물질이 돌 속에 조금 섞여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 붉은색을, 그런 정도의 붉은색을 나타내는 원소가 과거에 없었거든요. 그래요? 다른 물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원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추적한 결과 발견된 원소가 이 루비듐인데, 그래서 이 루비듐의 루비라는 이 말은 루비같이 그런 붉은색을 낸다. 그것이 이 원소를 발견할 때 처음으로 영감을 얻었던 특징이다. 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에, 루비 보석하고 그 말 뜻에서는, 말의 뿌리에서는 조금 통하는 점이 있으나, 성분은 그렇다고 루비듐이 들어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예요. 저희가 쥐어 짜낸 게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루비듐이 참 생소한 원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뭐, 사실은 정말 예. 진짜 요즘에는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렇습니까? 아주 소중한 원소로 나름대로 좀 부각되고 있는. 예. 그러니까 뭐 정말 막 금은처럼 막 그렇게 소중하지는 않은데요. 예. 그런데 요즘 상당히 이제 부각되고 있는 원소입니다. 네. 의외로 한국인이라면 딴 나라 사람에 비해서는 루비듐을 좀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가 그나마 조금은 확률적으로 더 많다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이. 게 일단은 그 저기 주기율표에서 살펴보면 네. 루비듐이 아래 위로 있는 원소들을 보면 무슨 포타슘, 칼륨 뭐 이런 원소들이 아래 위로 있습니다. 청산가리. 네, 우리 네. 청산가리 할 때 나왔던 네네네네네. 가리가 이제 가리. 포타슘, 가리. 칼륨이라는 뜻이죠. 네.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에서 아래 위로 같은 줄에 있으면 성분이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칼륨 같은 경우에 즉 포타슘 같은 경우에 일단 포타슘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팟 애쉬에서 왔다. 맞다. 항아리 같은 데 놓고 태운 재라는 뜻에서 왔다라는 말씀 드렸거니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거에 세탁을 할 때 잿물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탁을 했는데 식물을 태워가지고 다 태워서 날아갈 때까지 태워보면 거기에 남는 물질이 이제 칼륨, 포타슘 계통의 물질들이 식물 속에 들어있다가 남은 경우가 많은데 네. 그거를 물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염기성이 강한 성분이 만들기 좋기 때문에 그걸로 때 성분 같은 거를 녹이기가 좋아서 예전에는 세탁을 할 때 잿물을 사용했다. 포타슘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살짝 말씀드린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식물의 몸속에 이 포타슘, 칼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뭐 감자 같은 경우, 뭐 몇몇 또 바나나 같은 경우 포타슘, 칼륨이 많아서 뭐 몸에 어떤 좋을 수도 있고 어쩌고 뭐 이런 것도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네. 식물의 몸속에 이런 식으로 포타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도 있고 예. 우리 포타슘 편 다시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루비듐이 포타슘하고 같은 줄에 있으니까 성질이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식물 중에서는 뭐 정말로 그런 이유인지는 뭐 확신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대충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식물이 이제 포타슘을 뿌리에서 빨아들여 가지고 자기 몸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루비듐이 이거 포타슘 아니야? 이러면서 식물이 루비듐을 잘못 빨아들여 가지고 자기 몸속에 쟁여놓는 것 같은 그런 식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루비듐이 좀 많은. 네네.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 중에서 루비듐이 이상하게 좀 많이 관찰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산나물, 나물로 강원도 양구에서는 이 나물로 축제도 하지요. 곰취라는 주로 이제 약간 곰취. 데치거나 삶아가지고 쌈채소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식품이 있는데 2018년에 홍영신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발표하신 논문을 살펴보면 곰취에 이상하게 루비듐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뭐 크게 의미 있을 정도로 뭐 루비듐이 듬뿍 들어 있어요. 뭐 이 정도라고 할 만큼 많이 들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로 많이 아주 미량 들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많이 들어 있냐면 구리보다도 루비듐이 곰취에는 많이 들어있거든요. 구리라고 하면 좀 흔한 느낌이 드는 원소잖아요. 구리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중에서 좀 그래도 편한 편이라 가지고 옛날부터 우리 메달 만들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 제일 가치 없는 게 뭐예요? 동메달 사실 굉장히 귀중한 메달인데 굉장히 귀중한 메달인데 그래도 금은 동에 비하면 금은에 비해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게 그만큼 좀 흔하기 때문에 금은 비해서는 금화, 은화에 비해서 동전은 동화라고 안 하고 그냥 동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그만큼 구리는 좀 흔한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곰취 속에서는 왠지 모르게 무슨 영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곰취가 정말로 루비듐을 그렇게 착각하는 걸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구리보다도 곰취 속에서는 이상하게 루비듐이 좀 더 들어있다. 유독 곰취에. 그러니까 이제 우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송영신 선생님께서 뭐 10년 동안 곰취만 계속 실험을 해보신 건 아니니까 그날따라 그날 홍영신 선생님께서 실험하신 곰취에 이상하게 루비듐 착각을 잘하는 그 곰취가 좀 많이 섞여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실험 결과가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재밌죠. 왜냐하면 곰취 같은 이런 상나물을 먹는 사람들이 세상에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강원도 양구에서 곰취 축제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곰취를 먹는 나라 사람인데 거기에 하필 이렇게 루비듐이 들어있다는 거는 참 재밌는 사연이죠. 우리나라가 강원도 양구 출신이신 분이 좀 과학계에 투신하신다면 루비듐으로 뭔가 잘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나라 아닐까요? 족적을 남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름대로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원소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작가님, 루비듐 82라는 물질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이거 진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립톤 때도 뭐 숫자 붙는 게 그렇죠. 있었는데. 바로 그거죠.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원소 중에서 무게가 좀 독특한 거를 나타내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게.
루비듐이 보통 루비듐 85가 보통 제일 흔한 루비듐이에요. 근데 루비듐 85에 비해서 85 대 82 정도의 비율로 약간 무게가 작은 루비듐도 있는데 그거를 루비듐 82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기억나시나요? 우리 크립톤 할 때 그러면 이 85라는 거는 뭐를 1로 기준으로 한 무게를 루비듐 85 혹은 루비듐 82라고 숫자를 배웠는데 기준이 1, 2 되는 기준이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전자. 게 아니죠. 그 비슷해요. 수소. 수소. 왜? 맞아요. 예, 화를 뻗었네. 예. 수소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아시면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이건 그쵸. 정말 과학을 전공하신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알고 다니는 건데. 1년 전에 뭐 꿈이나 꿨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이걸 아신다면 진짜 대단하신 거죠. 수소의 무게를 1로 봤을 때 수소가 제일 가벼운 거기 때문에 원소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게 1로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거의 85배 정도 되는 게 보통의 루비듐인데 가끔 루비듐 중에서는 그것보다 살짝 가벼운 82짜리도 있다. 이거 정말 가끔밖에 없습니다. 생겼다가도 금방 없어져요. 왜냐하면 방사능을 띠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방사선을 내뿜고 다른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나왔다가 금방 없어지는 그런 아주 구하기 어려운 물질인데 이 물질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느냐. 이 물질은 이렇게 루비듐 82를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쓰다 보면 우리 예전에 우리 광무물 시간이었나요? 그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맞아요. 제가 답으로 이거 좀 약간 선문답 이거 CBS에서 선문답이라는 말 쓰기 조금 이상한데 코너 이름 자체가 선문답인 코너가 있어요. 그것도 있군요. 참 그러고 보니까 좀 그래서 좀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물질 중에서 제일 비싼 물질은 어쩌면 반물질일 수 있다. 반물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이 반물질 중에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실용적으로 제일 널리 쓰이는 반물질이 전자와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양전자 포지트론이라는 물질이 바로 반물질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그래도 실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반물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루비듐 82가 이 양전자를 내뿜는 특징이 있습니다. 루비듐 82를 이용해서 양전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양전자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양전자라는 물질은 이 전자라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전자제품 그리고 모든 우리가 원소 속에 전자가 들어 있어가지고 그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그 특징 때문에 모든 원소가 성질이 달라진다. 이 얘기도 정말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자가 정말 흔하게 있는 건데 이 양전자는 전자하고 성질이 반대이기 때문에 전자하고 만나면 정확하게 자신의 모든 부분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전자를 만나면서 그 전자도 완벽하게 소멸돼서 없애버리고요. 자신도 소멸돼서 사라지는 그런 아주 희한한 정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롭고 한 몸이 되다 못해 다 없어지는구나. 서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거하고도 비슷하냐면 옛날 독일 전설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세상에는 도플갱어라고 해가지고 도플갱어.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된다. 죽는다. 이런 전설 맞습니다. 독일에서 한때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래서 괜히 연예인 중에서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도플갱어 이런 말 사용하는데 사실 조금 불길한 전설이죠. 닮았다는 말로만 사용하기에는. 근데 마치 이런 도플갱어 전설을 따라하는 것처럼 양전자하고는 전자하고 무게도 똑같고 성질도 굉장히 똑같거든요.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거에 비해서 양전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점만 정확하게 대척점으로 딱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둘이 딱 만나면 사라지면서 자기도 사라지고 그 전자도 완벽하게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때는 과학자들이 진짜 이게 머리를 쥐어뜯을 만한 그런 문제였죠. 왜냐하면 라부아지에 프랑스의 위대한 화학자 라부아지에가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과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론을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널리 퍼뜨린 이래로 세상의 모든 물질은 무에서 생겨나지도 않고 유에서 사라지지도 않는다.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모양이 바뀌거나 어떻게 변화하거나 이런 건 있겠지만 그 무게가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게 어떤 과학의 대원칙처럼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불을 태우면 가벼워지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지고 재만 남는 것 같지만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불에서 태워서 나오는 그 연기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흩어지는 것뿐이지 그 물질 자체가 완전히 소멸해서 이 우주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게 근대 과학의 어떤 기본 원칙 같은 거예요. 질량 보존의 원칙. 근데 양전자와 전자가 부딪히면 우리의 루비듐 82가 뿜어내는 양전자와 전자가 부딪히면
그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리거든요. 완전히 우주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팠었는데 예. 그런데 네. 이 물질이 사라지면서 완벽하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니고 빛을 뿜어내면서 아주 독특하고 강렬한 강한 빛을 뿜어내면서 사라집니다. 강렬한 빛. 네, 강렬한 빛을 뿜어내면서 사라집니다. 근데 빛은 보통 무게는 없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만 생각을 하면 여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빛이 에너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물질, 전자와 양전자 자체가 사라지긴 했지만 네. 그 무게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와 동등한 에너지의 빛을 내뿜는다는 측면에서 네. 에너지는 여전히 불변하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으로 현대 과학이 확정됐거든요. 예. 이 설명을 완성한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 네. 그리고 이 설명이 완성되는 그거를 무슨 이론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또 스웨덴이라고 저도 스웨덴 아니에요. 이거는 스웨덴랑 상관없어요. 무슨 이론이죠? 뭐 이론 중에 과학 이론 중에 네. 이론으로 끝나는 거 아는 거 아무거나 대보세요. 이론이요? 네. 플레밍의 그 이론이라는 말로 안 끝나잖아요. 이론이라는 말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 중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네, 특수 상대성 이론을 도입을 해가지고 요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양전자라는 건 사라졌지만 그에 해당하는 강렬한 빛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게 물어 없어진 건 아니다. 에너지는 동등하다. 에너지는 사라지진 않았다. 유가 무로 되거나 무가 유로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을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걸 어디에 써먹느냐? 활용도. 그래서 루비디움 82가 있는 곳에서는 그 장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루비디움 82에서는 양전자가 나오고 양전자는 전자는 어디에나 있단 말이에요. 공기 중에 그냥 던져놔도 공기 중에 산소, 뭐 수소, 질소 이런 게 다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네. 지구상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루비디움 82가 있으면 거기서 양전자가 나오고 양전자는 지구상에 널려 있는 옆에 있는 전자하고 부딪혀가지고 소멸을 하면서 특유의 강한 특수한 빛을 그렇지. 내뿜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말인즉슨 네. 루비디움 82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 근처에서 아주 강한 빛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강한 빛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닙니다. 뭐 주로 뭐 감마선 같은 뭐 이런 방사선 같은 그런 빛이 나옵니다. 예. 그런 빛이 이제 기계로 굉장히 잘 측정이 되죠. 강한 빛이니까.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루비디움 82를 사람에게 해가 없을 만한 그런 물질로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한테 먹이거나 사람한테 주입을 합니다. 그럼 그 루비디움 82가 몸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가 환하게 주변에서 다 관찰이 되는 거죠. 빛을 뿜고 왜냐하면 다니니까? 사람 몸속에서 몸을 뚫고 그 빛이 다 나오거든요. 빛이 그래요? 워낙에 강한 특수한 빛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그걸 먹어가지고 뭐 심장으로 갔다가 허파로 갔다가 뭐 간으로 갔다가 발로 갔다가 다리로 갔다가 그게 다 추적이 될 정도 보입니다. 계측 장치로 이렇게 보면. 네. 그래서 루비디움 82를 주입을 해보면 그 루비디움 82가 몸속에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바꿔 말하면 그 루비디움 82를 품고 있는 뭐 피라든가 사람 몸에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성분 물질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그 큰 병원에 가보시면 그런 말이 붙어 있는 그런 방이 있어요. 방사선 그런 촬영하는 이런 쪽에 가면 방사선과 이런 쪽에 가보면 PET, PET라고 적혀 있는 그런 말이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PET의 P가 포지트론, 양전자라는 뜻이에요. PET가 뭐 포지트론 에미션, 뭐 토폴로 뭐 저쪽 해가지고 양전자 뭐 방출 단층 촬영 장치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외워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길고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제가 페트를 찍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 단지 루비디움에 대한 관심만으로 이걸 잡지에서 찍는 역시 다르군요. 잘난 척해서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페트라는 게 이렇게 양전자를 뿜어낼 수 있는 물질을 주입을 해가지고 그게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를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물질이 여기서 줄줄 새고 있네라는 거를 확인을 한다든가 사람의 몸에 피에 핏줄에 어디 구멍이 나가지고 새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한 거는 사실 이런 방법까지 쓸 필요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 페트 방법을 이용하면 양전자를 내뿜으면서 특수한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몸 속에서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빛이 그러면 거기를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 주변을? 빛이 몸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추정을 하면 야, 이 사람의 손등에서 갑자기 빛이 나와.
몸을 뚫고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루비디움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정상적인 사람이 몸속에 루비디움을 넣었을 때 돌아다녀야 하는 대로 그 모양대로 빛을 이렇게 쭉 뿜으면서 다니겠죠. 평범하게 온몸을 잘 돌아다니겠죠.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손등에서 피가 새고 있다 이런 사람은 루비디움이 몸을 이렇게 한 바퀴 잘 삥 돌아다니는 게 정상인인데 이 사람은 갑자기 손끝으로 막 줄줄 흘러나오는 모습이 기계에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손등 왜 이래? 이러면서 그거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 흘러나오는 정도는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사실 더 정밀한, 더 쉽게 볼 수 있는데 세밀하게 봐야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특히 루비디움 82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를 살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구하기 어렵고 독특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 루비디움 82를 어떻게 구하느냐? 루비디움 82 루비디움 곰취에서 뽑아내겠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겠어요? 루비디움 82 곰취에서 뽑아낸다고 해도 금방 없어져요. 이게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이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금방 딴 물질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곰취를 막 짜내가지고 만들어도 이제 환자한테 주입을 해야지 막 들고 가는 사이에서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만들어가지고 금방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스트론튬을 만들어서 그게 다시 루비디움으로 바뀌는 걸 이용해서 막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어디에서 만드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 루비디움 82를 만드는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죠? 대충 도시 이름으로 도로 따졌을 때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대본을 보셨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뭐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경주 양성자 가속기라는 기계에서 이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기계인데요. 양성자란 무엇이냐? 우리 어머니 이름 양자 성자 자자신데 이런 분 혹시 계실까요? 갑자기? 양성자 사람 이름도 진짜 뜬금없고. 저는 우리나라에 분명 양성자라는 분 계실 거거든요. 무조건 계시죠. 그분을 모셔다가 경주 양성자 가속기 같은 이런 곳에 약간 모델로 활용해도 좋지 않느냐. 좋은 기획이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는 아주 소중한 첨단 연구 장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보인다. 양성자라는 게 딴 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해주신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기본이 되는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인 수소를 다른 말로 양성자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소는 수소 원자 핵이 있고 전자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전자를 떼내는 나머지 부분 그거를 양성자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성자 가속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양성자라는 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쏘아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총처럼 총이 아주 웃을 정도로 강력한 속도로 쏩니다. 대충 한 몇 킬로미터로 따지면 시속 한 몇 킬로미터 정도로 쏠까요? 참고로 총알 속도가 한 10,000km 단위로 시속 10,000km 단위로 보거든요. 그럼 이 경주 양성자 가속기에서는 양성자를 한 시속 몇 킬로 정도로 쏠까요? 시속 700만 킬로. 시속 한 4억 7천만 킬로미터 정도로 쏘는 게 기본입니다. 그 총알 속도, 그러니까 사람이 대충 흐느적흐느적 걸어 다니면 시속 1, 2km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총알이 사람보다 한 10,000배 정도 빠른 거예요. 총알 속도를 10,000배 다니니까. 그죠? 근데 나라 총회에서 나온 총알들이 사람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판타지적인 세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런 날아가는 총알들이 보기에 와, 저건 진짜 총알처럼 빠르다. 총알보다 몇만 배 빠른 속도로 양성자를 날릴 수 있는 기계가 경주 양성자 가속기라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 크기도 어마어마해요. 한 75m 정도에 걸쳐가지고 쇳덩어리를 쫙 깔아놓고 거기에 엄청난 전기를 투입할 수 있는 기계를 막 몇 겹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엄청난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속도로 수소를 막 쏴가지고 주로 수소를 어떤 표적지가 되는 다른 금속이나 다른 물질에 막 갖다 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그런 어마어마한 속도로 수소를 맞으니까 뭐 변질이 된다거나 거기서 뭐 방사선이 막 쏟아져 나온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실험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서 루비디움 82를 만드는 사람의 심장 질환을 진단해가지고 사람의 심장병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바로 루비디움과 관련된 경주 양성자 가속기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학여행 가서 들러야겠네. 이거 아마 그 시민들에게 공개된 그런 전시관도 조그맣게는 저희 마련된 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과격한 놀라운 모습을 좀 구경할 수 있을지는 조금 좀 잘 모르겠는데요. 제한된 것도 있겠네요. 말씀 나온 김치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경주 양성자 가속기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루비디움하고는 사실 조금 관련이 없어요. 근데 경주 양성자 가속기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딴 시간에 할 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마침 경주 양성자 가속기에서 만들어내는 루비디움을 말하는 김에 경주 양성자 가속기를 또 어디에 쓰느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양 이런 엄청난 뭐 장비, 그래 뭐 루비디움 82 같은 아주 희한한 물질 만들 때 뭐 쓸 수 있겠지. 그거 말고 또 뭐 어디에 쓰겠어. 그걸 뭐 무슨 뭐 총처럼 어디에다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기계가 75m나 되는 엄청난 설비라는데 어디에 쓸까요? 이건 뭐 어느 산업에 유용하게 이용될까요? 이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유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거 아닐까요? 최근 들어서 이게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이는, 그러니까 레이저 시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상상하신다면 진짜 이거는 정말 주식시장에도 밝으신 분이고 한국의 첨단 산업계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분인데 요즘 최근에는 진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근래에는 이 경주 양성자 가속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한 40%를 이 업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경주 양성자 가속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사능 물질을 만들거나 방사선을 뿜어내거나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거든요. 네. 어떤 데서 이 정도의 방사성, 그것도 이런 특이하고 강력한 방사성 어디에서 필요하겠느냐. 엑스레이 촬영하는 이런 목적 정도로는 뭐 이거보다 훨씬 약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디에 사용하느냐. 반도체 업계에서 최근 굉장히 애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반도체가 항상 같은 결과를 주면서 일정하게 잘 작동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계산기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3+3 계속 타이핑해가지고 눌러보면 100만 번을 계산하나 1000만 번을 계산하나 3+3 누르면 계속 6이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예. 이게 혹시 다른 결과를 야 잠깐만 나 아무리 내가 반도체지만 좀 착하겠어. 7인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겠죠. 없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반도체는 어디까지나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기계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주 저편에서 저 멀리 은하계 저편 다른 은하에서 아예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우리 저기 지웅배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어느 은하 쪽에서 이딴 게 제일 많이 날라오는지. 강력한 우주 방사선이 옛날에는 우주선 코스믹 레이라고도 많이 얘기했는데 강력한 우주 방사선이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날아왔다. 안드로메다 더 멀리 무슨 고양이 눈 은하 뭐 이런 데서 날아왔다 칩시다. 어마하게 먼 은하 저편에서 한 700만 년에 한 3억 년에 걸쳐서 우주를 날고 날아가지고 아주 강력한 우주 방사선이 지구로 날아왔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강력한 우주 방사선 뭐 한 가닥 날아오는 거니까 뭐 별 그렇게 대단치는 않겠죠. 근데 하필이면 그게 전자계산기에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계산기의 반도체 한 켠을 딱 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자계산기의 반도체 신호의 0과 1의 신호 중에 하나를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자계산기가 순간적으로 우주 저편에서 날아온 방사선에 맞아서 아주 사소한 오류 하나를 딱 일으키는 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결과가 달라지죠. 이런 거는 순간적으로 임시적으로 발생한 오류일 뿐이기 때문에 껐다 키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껐다 키면 괜찮아지는 뭐 사소한 오류라고 해가지고 소프트 에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주 방사선을 맞아서 소프트 에러가 발생하는 일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가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가끔은 이게 문제로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숫자가 700이라는 숫자가 반도체 속에서 계산이 돼야 되는데 방사선 한 대 딱 맞아가지고 순간적으로 공이 하나가 빠져서 70으로 착각됐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21세기 들어와서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호주 국적의 한 비행기가 여객기였어요. 날아가다가 갑자기 훅 추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무슨 난기를 만난 것도 아닌데. 근데 한참 추락하다 다시 정상 회복돼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한동안 한 몇 초에서 몇십 초 동안 갑자기 막 엄청난 속도로 훅 꼬라박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높은 고도에서. 추락을 했어. 원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아무 원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조정도 잘했고 뭐 날씨도 좋았고 아무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적하던 끝에 이거의 원인을 뭐라고 지금은 보는 게 정설이냐면 이 비행기 조종 컴퓨터에 우주 방사선이 어느 별에서 어느 은하에서 날아온 게 하나를 맞아가지고 약간의 에러가 나서 자릿수 같은 게 하나가 틀려버리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우리 비행기가 너무 높은 곳에서 날고 있다라고 비행기 컴퓨터가 착각을 한 바람에 비행기를 제자리로 보내려고 갑자기 밑으로 훅 내려왔다라는 이게 지금 정설 결론으로 내린 것입니다. 이게 소프트하지가 않네. 그래서 소프트 에러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반도체가 더 작아지고 더 정교해지죠. 소프트 에러에 점점 더 취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요즘 반도체가 점점 더 많은 곳에 사용이 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으로 활용을 한다. 컴퓨터로 사람을 수술을 한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차, 비행기, 배를 조종한다. 점점 더 용도가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컴퓨터의 숫자가 잘못된 게 계산기 타이핑하다. 야, 3 더하기 3이 왜 6이야? 왜 7이야? 6이지. 사람이 보고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이런 거 말고 네. 인공지능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조정되다가 그렇죠. 예. 우주에서 날아온 방사선 때문에 갑자기 잘못 운전이 돼서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그러네. 이게 점점 더 치명적인 문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반도체 품질은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게 어쩌면 미래의 인공지능 세계에서는 반도체 품질의 관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주 방사선에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실험을 하기 위해서 국내의 반도체 업체들이 바로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경주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반도체 실험을 하는 용도로 요즘은 이 장비의 한 40% 정도가 사용이 되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까지 약간 루비디움 8이와는 상관없고 루비디움 8이와는 상관없었지만 그리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음. 40% 반도체 실험하는 시기 그때 말고 딴 때는 또 뭐도 하겠어요. 사람의 심장병을 진단하기 그렇죠. 위한 루비디움 8이 생산도 하고 있다.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 여러분 중에 양성자 씨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뭐 커피라도 하나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루비디움의 사실은 요즘 제일 주목받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용도 하나 더 보자. 이거는 진짜 산업적으로 중요한 용도고 좀 많이 쓰이는 용도이기 때문에 루비디움 하면 루비디움계에서는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린다고 할 정도로 많이 쓰이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건 얘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자동차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 항상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택시를 부를 때, 배달 음식 시킬 때 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 자동으로 표시가 되죠. 그 정확해. 이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디인지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그 칩, 그 기술, 그 프로그램 뭐라고 부르죠? 알파벳 3글자로 흔히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잖아요. 이건 아세요, 사실은. 이건 그렇게 뭐 GPS. GPS. 우리나라에서는 GPS라고 불러요. 네네. 근데 이 GPS가 사실은 상품명, 고유명사 같은 거예요. GPS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말인데요. 미국에서 개발한 말하자면 일종의 제품입니다. 그렇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 이름이라고 봐도 됩니다. GPS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제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GPS 말고 유럽제로 갈릴레오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에서는 글로나스라는 걸 개발해서 쓰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QZSS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IRNSS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별로 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건 없나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거를 그냥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GPS라고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일단은 이제 여기서부터도 조금 이거 우리나라만 이게 없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일단 본능적으로 좀 들죠. 왜냐하면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 컴퓨터가 자동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시대 이런 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점점 더 중요해질 텐데 그때 그 GPS를 100% 수입품에 의존한다라는 거는 일본도 갖고 있고 인도도 갖고 있고 중국 뭐 유럽 다 갖고 있는데 러시아 다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자체가 없다? 약간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국산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니와 이 GPS가 자동차나 스마트폰에도 많이 사용되지만 어디에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냐면 어디에 많이 사용될까요? GPS?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디에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무기? 당연히 이제 유도탄 같은 데 많이 사용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GPS 뭐 유도 폭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폭탄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냥 떨어뜨린 위치에 따라서 땅으로 떨어지면 땅에다 꼬라박는 그게 그냥 폭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위에서 잘 조준해가지고 지금이다! 이러면서 떨어뜨리는 그걸로밖에 조준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부정확하잖아요. 부정확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정확하면 안 되죠. 높은 위치에서 그냥 그렇게 떨어뜨리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서 맞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떨어뜨리기 어렵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방식을 많이 사용하냐면 그런 폭탄에다가 흔히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날아가는지 뭐 조종하는 장치가 없다고 해서 그런 걸 흔히 이제 뭐 멍텅구리 폭탄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그런 폭탄에다가 날개를 붙이고 그 날개를 조종할 수 있는 장치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저 위치로 날아가라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떨어뜨리면 폭탄이 떨어지면서 꼬리 날개 이런 거를 이렇게 뒤뚱뒤뚱 잘 움직여가지고 그 위치로 이 기류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춰서 딱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요즘은 개조를 해가지고 폭탄을 공중에서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스스로 좀 대응할 수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기로는 제이담이라고 부르는 폭탄에다가 이렇게 그런 꼬리 날개하고 조정 장치를 붙여가지고 떨어뜨리는 그런 게 있고 국산도 이게 개발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KGGB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날개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폭탄에다 날개 붙이는 장치거든요. 폭탄을 떨어뜨리면 폭탄이 떨어지다가 날개를 펼쳐요. 그런 다음에 약간 글라이더처럼 하늘에서 활공을 해가지고 몇 킬로미터, 몇십 킬로미터씩 날아갑니다. 알아서. 그런 다음에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저 자리라 그랬지. 거기에 위치를 찾아가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자기가 폭탄이 딱 떨어지거든요. 신기하네. 그래서 기가 막힌 무기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이 무기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것 때문에 최근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KGB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위치를 알아야지 그 위치를 찾아가면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KGB는 국산 무기인데도 그 유도하는 그 장치는 미국의 GPS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이 장치로 GPS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분위기 좋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KGB를 좀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나라에 판매를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판매하기가 좀 골치 아픈 거죠. 이건 GPS를 이용하는 건데 우리는 미국하고 상황이 안 좋은데 어쩌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전쟁이 골치 아프게 벌어져가지고 KGB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뭐 적이 이 무기의 어떤 뭐 해킹을 해가지고 이 무기를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뭐 전파를 교환할 수 있는 희한한 방법을 개발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야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일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적에게 적을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GPS를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국산 자체적으로 국산 한국판 GPS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름 뭐라고 붙였겠습니까? KPS라고 이름 붙였어요. KPS, K-팝 뭐 이런 식으로, K-드라마, 뭐 K 콘텐츠 이런 식으로. KPS라고 붙였어요. KPS 붙였어요. KPS라는 이름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개발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GPS든 글로나스든 갈릴레오든 KZSS든 인도의 IRNSS든 중국에서는 이름을 베이더우라고 하는데 베이더우 무슨 뜻이냐면 북두라는 뜻이에요. 북두칠성. 옛날 사람들이 북두칠성을 보고 위치를 잡았듯이 우리는 북두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중국의 자동차들, 중국의 비행기, 중국의 무기들은 다 위치를 잡겠다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베이더우라는 이름 쓰고 있거든요. 나라마다 이렇게 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KPS 하고 있는데 우리가 KPS 되게 뒤쳐져 있어요. 2030년대쯤이 되어야지 뭐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GPS든 QZSS든 KPS든 핵심 기술이 뭐냐? 핵심 기술이 뭘까요? 뭐 루비듐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 루비듐으로 뭘 만들까요? 시계를 만듭니다. 시계를. 시계로 시계는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건데 시간을 측정하는 걸로 어떻게 공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은 약간 반대말 아니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것도 사실은 상대성 이론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항상 4차원을 따진다고 하죠. 그거하고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로 공간 위치를 알아내느냐. 하늘에 위성을 띄워놓습니다. 위성을 여러 개를 띄워놔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근데 뭐 설명하기 쉽게 하늘에 일정한 위치에 딱 떠 있는 인공위성을 한 3개 뭐 한 10개쯤 띄워놨다고 쳐봅시다. 10개쯤 띄워놨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그 인공위성들이 일정하게 똑같이 정확하게 같이 돌아가고 있는 시간을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시계를 다 같이 품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지금 자기 인공위성의 시간이 지금 현재 몇 시인지를 마치 라디오에서 씹어 보내주듯이 계속 연속해서 계속 방송을 해주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지구에서 GPS 칩이 장착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으로 실제로 이 원리로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심심하면 지금 한번 스마트폰 열어서 GPS 한번 보세요. 이 원리로 지금도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공위성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을 받아보면 이론상으로는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무시하면 이론상으로는 뭐 인공위성이 10개에서 시간을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다 똑같이 찍히겠죠. 똑같이 시계를 맞춰놨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시간을 받아보면 시간이 똑같이 찍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전파를 이용해서 방송을 해가지고 날아온다면 그 시간이 무슨 속도로 날아오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날아와요. 빛의 속도. 근데 빛의 속도도 분명히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속도를 갖고 있는 그런 속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공위성 중에서 나보다 멀리 있는 인공위성 날아오는 시간하고 나하고 가까이 있는 위성에서 날아오는 시간이 서로 다르게 찍힙니다.
오차가 생기는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오차를 잘 봐서 역으로 따져보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인공위성이 뭔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 그리고 내가 멀리 있는 인공위성은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시간을 보고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3-4개 정도 조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내면 지금 내 위치가 지구상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아주 정밀한 시간을 계속해서 내보내준다라는 게 이 GPS 같은 체계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정밀한 시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시계를 만들 때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물질이 세슘이라는 물질을 많이 사용했어요. 뭐 원자시계? 네, 원자시계. 바로 원자시계입니다. 원자시계. 여기 원자시계가 뭐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이용하고 어쩌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슘이 막 진동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과학 방송 같은 데서 잘못 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세슘이 얼마나 빠르게 떨리는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틀린 얘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세슘 원자가 떨리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세슘에서 나오는 특유의 빛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의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느 정도로 떨리는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시간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뭐 시간 얘기할 때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세슘을 과거에 이용해가지고 정확한 시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지금도 세슘 원자시계가 정밀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루비듐으로도 원자시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비듐은 세슘 원자시계보다 정밀도가 좀 떨어지지만 더 싸고 가볍고 작게 만드는데 유리해요. 그래서 루비듐 원자시계가 요즘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우주에 띄워 올리려면 작으면 작을수록 가볍게 만들면 가볍게 만들수록 유리하잖아요. 작고 가볍게 만들면 올라가는데 비용도 적게 들일 뿐더러 한 번에 여러 개 띄우기도 유리하죠. 더군다나 우주까지 올라가려면 막 로켓이 막 뻥뻥하고 막 흔들리고 막 뜨겁다 추웠다 난리가 날 텐데 그때 시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을 막 잘 감싸놔야 될 거 아니에요. 시계 자체가 가벼우면 주변을 감싸기에도 좀 유리하죠. 그래서 루비듐이 우주에 보내는 시계로 여러모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베이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루비듐 원자시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확정적인 건 모릅니다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KPS는 완성이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기다려야 되지만 시계를 정밀하게 만드는 과학기술은 한국표준연구원 같은 곳에서 표준과학연구원 같은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루비듐 원자시계를 만드는 데 도전하는 그런 기술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자율주행 시대, 스마트폰 시대, 인공위성 시대가 되면 이런 원자시계를 이용한 GPS 같은 이런 기술이 얼마나 더 많이 퍼져나가겠습니까? 세계 각국에. 그런 여러 가지 용도를 위해서 초정밀 시계를 더 가볍고 튼튼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루비듐을 활용을 해가지고 루비듐 원자 시계를 만드는 용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나라의 KPS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있는 공간을 시간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루비듐 원자 시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곰취를 먹는 민족으로서 이 정도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네요, 진짜. 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인지도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더 하게 될 루비듐이라는 원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 대학의 학과장님이신데 이렇게 제 앞에서 막 이렇게 행여라도 방송 끊을까봐 안절부절해가지고 보면서 마음이 좀 약간 좀 뭉클해지네요. 네네. 감사드리고 오늘도 곽실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